네, 2026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경제 이야기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들 제가 죄송한데 초면에 제가 경제는 좀 안 되거든요. 오늘 두 분께 의탁하고 한번 방송 열심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몰라요. 알면 여기 안 나오죠. 아니 저는 경제 알 못이지만 그래도 어제 이제 코스피가 시장이 열려가지고 장마감하는 걸 보니까 사상 최초로 지수가 4,400선을 돌파했다고 하던데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혹시 주식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습니다. 예. 소량이지만 갖고 있는데 중간에 팔았죠. 안 팔았습니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좋은 소식이고 그다음에 그 작년에 집권할 때 이럴 때 연초 비교해 보면은 2,300, 2,400, 뭐 2,500인데 지금 벌써 4,400 뚫고 이제 한 80%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코스피 네. 지수 기준으로. 네. 근데 주변에 보면은 그 수익률을 내고 있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예. 아니 우리나라 투자자들 대부분 다 그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중간에 다 물려가지고 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요, 주식 투자자들이 통계를 보면은 하루에 샀다가 그날 파는 그걸 이제 일종의 단타라고 단타. 표현하는데 네. 그게 한 통계에 따르면 80%예요. 아 당일 매매하시는 네. 분들이 이렇게 네. 많다. 네. 야, 근데 사실 일단 초두에 궁금한 게 두 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네, 저는 갖고 있죠. 아 갖고 네. 계시고 혹시 자산의 어느 정도를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좀 많이 뭐 퍼센티지 내보진 않았지만 네, 상당 약간의 부분을- 여유돈이 생겼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미국 주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네. 2년 전부터 미국 주식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한국 주식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시는 것으로. 아니 최근에 한 거죠. 정권 교체보다는. 우리 우 교수님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뭐 9만전자 뭐 10만전자 뭐 이럴 때 한번 들어갔다가 네. 예, 쫙 한번 들어갔다가 그게 5만 원이 돼 가지고 반토막 났다가 예, 지금 이제 회복해 가지고 좀 가지고 좀 많이 있고 올라갔죠 지금에. 근데 또 중간에 또 팔았죠. 예. 그래서 저 잡주에 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이렇게 정말 장기주는 투자하고 핸드폰을 부시든가 앱을 지우든가 해서 예. 사실은 갖고 이렇게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계속 오르죠. 근데 그 유혹을 참기가 힘들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높을 때 샀다가 지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요. 주가 한번 떨어지면 네. 막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팔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이제 딱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되는 순간에 약간 수익률 높으면 팔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전체 지수는 한 80% 나오는데 개별로 보면 한 10에서 20 나오는 거예요. 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우리 뭐 수업이나 이럴 때 약간 그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뭐 이런 예컨대 뭐 포트폴리오를 또 다변화해라. 그래서 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그래서 여러 개의 잡주 막 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맞아요. 예. 그런 포트폴리오 예. 다변화는 자산이 한 100억 되시는 분들이나 예. 하는 일이 하나에 몰빵 해가지고 먹어야지 그럼요. 먹지. 예. 아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내가 소액을 갖고 있든 단기 보유를 했든 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상승 지수 랠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면 그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가 지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앞으로 뭐 6천은 아니겠지만은 뭐 5천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은 우리 그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벌 2, 3세들이 이제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뭐 그 남이 투자해 놓은 거 쏙쏙 빼먹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비가 그 정비가 다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물량에 있어서도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 돈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이제 주가 지수를 이제 밀어 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계속 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그 지금 뭐 반도체 포함해 가지고 IT 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가 지금
특별히 이제 반도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대장주로서 이제 뭐 자본시장 이끌고 간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보면은 나쁘지 않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 이제 혜택을 주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저희 같은 약간 형평성 주장 중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면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주식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반영하면은 상당히 좀 모멘텀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뭐 대박은 아니지만은 쪽박을 안 찬다는 차원에서 한번 자산 네. 조정을 해서 좀 자본시장으로 조금 많이 가져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보면 상반기에는 정책 모멘텀이 컸어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계엄 이후에 그 다음에 어쨌든 코스피 5천은 슬로건을 거셨고 그거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린 게 있는데 사실은 주가라는 건 결국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운이 좋았던 것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10월부터 반도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 요즘 너무 얘기 안 업황이 하는 너무 뭐 요즘 좋죠, 맨날 지금. 그냥 화랑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네. 그래서 그 반도체 혜택을 주로 SK 하이닉스가 보다가 이 갑자기 D램 바람이 불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이제 기환했고 삼성전자 좀 있으면 이제 시총 아마 거의 뭐 900조. 예. 900조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아마 제가 어제가 봤을 때가 한 880조였던 것 같아요. 우선주가 네.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국 상방 요인은 이제 반도체 수출이 되게 좋다. 지금 뭐 외국계 투자기관에서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올해 150조를 네. 잡아요. 300조. 영업이익이 이익이. 매출이 아니라. 예. 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주가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방 요인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그거 보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다만 이제 항상 주가라는 게 변동성도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건 미국발 글로벌 요인.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네. 크죠. 저- 그다음에 부동산. 그런 요인들이 저는 좀 같이. 놀란 게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보통 얘기했을 때 그네들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네. 남북 관계를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네. 저는 사실은 주말간에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축출했을 때 이 우리 증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왜냐면은 우리가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또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 맥락과 함께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했는데 보란 듯이 그런 게 좀 없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마두로 같은 거는 뭐 일시적인 충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더 들어와서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건 아무튼 일시적 충격으로 보는 것 같고 이제 아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남북 관계. 이제 두 번째 아까 우 교수님이 얘기했던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정근대적인 어떤 지배 구조.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뭐 이중 상장도 하고 뭐 충수가 빼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단계까지 갔고 이제 남은 게 상법의 자사주 이슈가 몇 개 있어요. 네. 그거 또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은 자본 시장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투자하면 저 뭐 이중 상장을 하든 뭐 자사주를 어떻게 하든 이런 어떻게 보면 예측 못했던 그런 해프닝이 발생해서 내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그런 이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결국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제일 중요한 게 연금이에요. 연금이 자기 몫을 확실하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법원 판결. 법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미국 쿠팡이 한국 회사 하는 행동이랑 미국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선 집단 소송이 있고 미국 사법부가 그런 거 잘 안 넘어가지고거든요. 세게 처벌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행동을 뭐 물론 이제 쿠팡 말고 뭐 어떤 자본시장에서 이런 교란 행위를 했을 때 법원이 집행유예 안 풀어주고 실형 확실하게 내주고 법 집행기관들이 재벌 계열사라고 안 봐주고 이러면 장난을 못 쳐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그 사법 시스템 보면은 검사들이 또 기업 생각을 엄청 해줘요. 거기서 일단 한 단계 감경을 해줘. 그리고 판사들이 또 기업 생각을 또 엄청 해줘요.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고 이렇게 하면서 양형 요인으로 양형 네. 요인으로 해줘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정찰제 5년에 이제 3년 받아가지고 집행유예에 나오게 되는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들어가가지고 뭐 자본시장에서의 뭐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아니면은 편법 이제 아까 그 이중 상장 뭐 얘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지금 그 한국 경제 가장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가 재벌 3세, 4세들이 지금 물려받는 와중에 자본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틀어막을 수 있는 뭐 제도를 조금 갖춰준다고 하면은 우리 가게가 한국 자본시장에 돈을 좀 묻어놔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다 털렸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뭔가 기업들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자산이 불어나 있다 이래야지 투자를 하지. 지금 그러니까 뭐 작년까지만 봐도 거기다 묻어놓으면은 어느 재벌 3세가 그걸 다 빼먹었어. 내 주식은 휴지가 돼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장기를 못 묻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방향이라도 좀 완비하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자본시장 관련된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거기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또 담거든요. 그럼 이제 수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좀 앞으로도 좀 자본시장이 좀 상방 요인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공이 지금 우리 주식시장 상반기의 전망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셨는데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에 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기획재정부란 틀 자체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 이 분리된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사실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런 거 해보면 제도라는 거는 사실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도도 장단점이 다 있고 결국 두 번째는 사람이거든요. 제도가 좋고 사람이 좋으면 잘 네.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잘 어긋내면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거고 뭐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예산과 기획 그다음에 나머지 정책 집행 기능을 분리하는 거에 장점도 있고 근데 이제 이번 의사결정은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우리 기재부 관료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네. 사실 그게 발현된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결국 이제 예산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달린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언어고 메시지이기 대화 방법이기 때문에 네. 네. 뭐 디테일한 거 말고 큰 거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거기서 타 부처 관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존의 기재부 관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의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해요. 나머지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과 뭐 나머지 공기업을 통해서 뭔가 조정하는 게 있고 이제 그게 분리됐으니까 좋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좀 더 늘어났다는 거 볼 수도 있고 뭐 나쁜 측면에서 보면 서로 호흡이 잘 안 맞으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경제 컨트롤 타워를 대부처 체계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소부처 체계로 갈 거냐. 그럼 우리 검찰 개혁과 비교해 보면은 수사 기소를 이제 하나로 뭉쳐서 갈 거냐, 그러네요. 수사 예. 기소를 약간 분리해서 갈 거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대부처 체계로 가면은 그 큰 부처가 이제 거시 정책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국고 기능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예산도 배분하고 세금도 걷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대부처로 지금 온 체계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부총리가 힘이 엄청 세죠. 힘이 엄청 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과가 좋았냐? 그러면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IMF 바로 전에 이 대부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IMF 위기를 맞았는데 왜 맞았느냐 그러면은 경제 위기의 신호가 계속 오는데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다 묻고 있다가 오늘까지 괜찮았는데 내일 IMF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대부처 체계라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다 묻은 거예요. 우리 검찰이 문제 있다는 거 다 윤석열이 문제 있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다 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까지도 이제 대부처 체계로 왔는데 지난 3년 동안 경제 실적이 안 좋았어요. 다 1%대 성적이 있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못했거든요. 그때 뭐 했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건전재정 한다 그러고 교조적으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국민도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번 다시 떼는 것도 방법이다. 수사기소 분리하듯이 예산 기능과 거시 정책 이런 것도 좀 분리해가지고 소부처들끼리 서로 견지하게 만드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한 10년, 20년 하다가 문제 생기면 또 다시 붙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고 지금 이제 뛰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기획재정부를 띄워서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재정경제부에 원래는 금융기능을 거기다 묻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책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너 돈 준다 안 준다 이거와 너 금융 지원 해줘 안 줘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산 기능 빠졌고 거기서 원래 금융 기능이 오려고 했는데 금융 공무원들이 뭐 엄청 반발이 세거든요. 엄청 심했죠. 엄청 세거든요. 네. 엄청 세가지고 금융감독원 앞세워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하니까 대통령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금융은 금융대로 남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정경제부 내 정책 조정으로 그 쓸 수단이 지금 없어요. 남은 게 조세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너 이거 말 안 들으면은 세금 올린다. 말 잘 들으면 세금 내려준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이게 잘 작동하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최근에 외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어떤 안을 내놨었냐면은 서학 미국에 있는 주식 팔고 한국 갖고 오면은 세금 깎아준다. 그렇죠. 네. 사실은 조세 관련된 정책은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기재부가 다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요거 한번 정책 한번 하려고 그러면 1년 걸립니다. 거의 1년 걸립니다. 내년에 효과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주 무딘 칼을 들고서 정책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재부 그러니까 그 재정경제부의 정책 조정 능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안에 사무관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장관이 참 능력 없다. 그래서 과반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창피한 일이죠, 사실 그게. 창피한 네. 창피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뭐 구윤철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 빠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뭘 모색하고 있냐면 제가 취재해 보니까 취재해 보시니까 예. 네. 대통령과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 아, 구윤철 부총리가 대통령과 네. 독대할 수 있게. 왜냐면 내가 아래 그 경제부처들을 이제 통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무회의 세팅에서는 잘 안 되니까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은 네. 먼저 조정하고 니네들하고 이제 짜잘한 건 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수장 노릇은 내가 하겠다. 내가 이런 하겠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네. 해달라. 그거를 이제 뭐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소문을 재밌네요. 네. 예, 소문을 들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로 제도라는 게 개편이 되면은 제도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구윤철 부총리 역할이라는 것이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주는 신호도 클 것 같은데 지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네. 이해훈 전 의원이 이렇게 지명이 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소란스러운 풍경이 연출된 건 사실이거든요. 뭐 지금 그분의 도덕성 이런 부분은 빼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하나가 정부 부처 내 목소리를 조율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부서는 다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처는 사실은 정부 내 야당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동시에 또 집권당도 항상 예산을 쓰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집권당을 상대로 또 야당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네. 또 야당의 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처가 되게 외로운 존재예요. 파워풀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산처의 어떻게 보면 힘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정치적 메시지고 이재명 정부가 뭐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챙기는 거는 뭐 예산의 디테일한 게 아니라 우리 이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래,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구현할래 이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부처와 여당과 야당을 설득하는 건데,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원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한 분들은 그럼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 훨씬 더 정보가 많고 똑똑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전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해훈 장관이 그러면 되시면 일단 야당을 설득할 수 있냐, 안 될 것 같죠. 쉽지 않아 보여요. 또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대결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거 하나 챙겨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원 수리냐 뭔지 아니까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거야라고 해서 설득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여당하고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냐?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아니고 데려온 사람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뿐이지 내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보다도 일단 청문회 때 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실하게 불신시키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선택이 나름 문제가 없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사실 그 자리도 자기 정치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네. 또 더군다나 정치인 출신인데. 근데 그러지 말고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예산 하나 잘 만들고 그걸 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정치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과연 이분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운 그 후보자에 대해서 보면은 흔히들 이제 학력과 이제 업력을 두고선 그래도 이 정도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이 아니나 말을 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을 배출하기까지 생각했던 대선 기간에 표방했던 경제 정책의 상과 이해훈 그 후보자가 걸어온 길이 약간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이해훈 후보자 대정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좀 긍정회를 돌려가지고 윤희석보다는 낫지 않냐. 윤희석 전 의원이 왔던 것보다는 요게 낫다. 요게 낫다고 보여지고 그 이해훈 후보자가 재정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못 썼냐면은 이제 뭐 의료보험을 들었을 때 의료 소비가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재정학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자들 뭐 여러 스펙트럼이 있지만 재정학을 하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시장으로만 우리 경제가 못 돌아간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재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긍정회를 돌려보면은 이해훈 의원의 마음 어딘가에 고향에 전문가로서의 그게 있을 거다. 확고한 신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네.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크게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다. 전 차라리 어떻게 봤냐면은 내란에 대한 태도는 바꾸기 좀 어려운데 이거는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봤고 근데 내란에 대한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네. 요거 바꾸는 거는 그냥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금방 바꿀 수 있고 조금 더 긍정회로 더 돌려보면은 오히려 재정 확자로서 국민의힘에서 보수적인 그 경제학자 역할을 하는 게 더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한번 긍정회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확정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삼선 의원으로 국회의원들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이해훈 후보자가 장관이 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국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적으로 요구하는 돈들이 어떤 게 정말 지역구에 필요한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근데 뭐 개별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일일이 다 평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산은 정치적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쌓았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좀 더 잘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꾸로 이해훈 의원 자체에 대한 반발도 세력도 많잖아요. 여당 야당도 지금 제가 내 편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뭐 그러니까요. 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틀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자리하고 조직하고 예산이거든요. 자리 조직 예산. 네, 그래서 그 조직은 이제 행안부에 이제 조직 담당하는 국이 있고, 요거는 이제 예산실을 틀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 다 틀어줬다 이제 이렇게 정치인이 틀어졌기 때문에. 왜냐면 내부적으로는 그 기존의 차관이 장관 추천이 올라간 걸로 제가 들었어요. 예. 정보가 많으시네요. 정보 지금 많아요. 보니까. 오늘 무슨... 단독 두개째 지금 풀고 계신 것 같은데. 경제학계 국정원장입니다. 경제학계 국정원장. 네. 그래서 그 차관을 후보로 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 그 민주당 정부 때 관료에 대한 관료에 대해 불신, 특히 이제 우리가 홍남기를 낳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리를 결정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홍남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때 홍남기가 버티지만 않았어도 그때 우리 윤석열이 낳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홍남기가 사실은 전 거짓말 시켰다 보거든요. 돈이 있었는데 없다고 버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윤석열이 이제 들어오게 된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이제 그렇죠.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무원은 안 되고 정치인이고, 이해훈 후보를 이제 그 지명한 거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봐요. 하나는 통합, 탕평이다. 탕평 중에서도 줄론 탕평이다. 정조의 줄론 탕평이다. 저 극단에 있는 사람도 내가 쓴다. 줄론 탕평. 그다음에 분열, 야당을 분열시킨다. 분열책이다. 이 여당 정부 내에 야당이
자리가 한두 자리 없겠느냐. 그래서 분열시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견제한다. 그래서 공무원과 여당을 동시에 견제한다. 왜냐하면 예산 타가려고 하면은 이해운 이제 장관한테 가서 줄 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줄 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네. 호남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이 예산처 장관이 됐다.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근데 이해운이 거기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타가기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돈을 타가더라도 네. 논쟁하고 타가라. 그래서 견제의 의미가 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일부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해원한테 잘 봐달라는 문자 받았다고 언론에 제보했잖아요. 만약에 되잖아요. 본인이 문자 보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럼요. 그런 상황 곧 옵니다. 당연히 사리반별 잘하셔야 될 게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경제로 두 분과 얘기 나눴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번에 또 저희 방송에서도 뵙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